보시다시피 오늘 지수 개파락 나왔습니다. 이 개파락 나온 이유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 내용에서 좀 다룰까 합니다. 하락장을 예상했던 시기는 VOD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제가 출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오늘 지수의 움직임, 개파락이 나왔어요. 이걸 과연 메워줄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지지선을 갭으로 빼버렸어요. 어제 파월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본다고 나싸 매매한다고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컨디션이 더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락을 예상했던 시나리오들이 좀 있었습니다. 석영했을 때 해놨어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지금 이치현 앵커 나오는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예요. 온앤오프 해서 서유경제 이거 해가지고 좀 달아놨었는데,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하락장 준비해야 된다. 욕먹기 싫더라고. 유튜브야 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욕먹기가 싫었어요. 제가 이거 11월 16일 날 작성을 해놨는데, 이날 지지선이 이탈이 나왔어요. 확실한 하락장 시작이다. 반등 나오더라도 하락이다.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공매도, 개인 공매도 막혔죠. 인버스는 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준비한 게 달러였어요. 왜 하락장을 맞이했는지 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건드렸어요. 이 기준금리를 건드렸어요. 왜 건드렸냐?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라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올라간다? 경제는 퇴보를 하게 돼요. 경제 성장률이 2% 올랐는데 물가가 따라서 4%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후퇴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 시중금리가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시중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죠. 알파가 가상금리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합쳤을 때 나오는 게 시중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인상이 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둔화가 되겠죠. 저축해야지. 이자 많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예적금으로 맡겼을 때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한다기보다 예적금에 묶어두는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시중 화폐에 대한 화폐 유통량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화폐 유통량이 감소가 되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 바로 시중에 유통 자금이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하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 때 자금 풀리면서 이자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한 수요를 잡으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인데 9.1%까지 올라갔어요. 2.6%까지 내려왔었던 상황이거든요. 11월달 기준 자료로 의하면 어느 정도 2.56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대시하고 있는 게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에 치명적이다. 아주 그냥 경기를 박살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은 약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하면 독이 되는 얘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과유불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2022년이에요. 인플레이션 2%로 잡겠다는 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통상 2%대거든요. 1% 언더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 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2%를 앵무새같이 2%를 외쳐대는지. 자,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 물가 상승률이
6%에 쳐졌을 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중립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9%까지 치달았을 때 경제 성장률을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왔던 발언이 약간의 리세션,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를 원한다. 2%, 인플레이션 2%, 기준금리 인상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게 이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이동, 예금 적금으로서의 자산 이동, 이자를 많이 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연준은 싸우고 있죠. 하락장을 맞이한 원인. 특히 국내 증시에 포커스로 맞추게 되면 요거예요. 기준금리 역.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경제TV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에요. 아직까지는 선진국 반열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올라왔다라는 걸 좀 늦게 인정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이제 막 오른 신흥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1위 패권 국가다. 세계 패권을 들고 있는 패권 국가고 여기서 나오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을 하죠. 이게 커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비교를 해보면 떨어진 게 AA 플러스예요. 한국 AA 마이너스. 탄핵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좀 있고 미국은 내려온 게 이거예요.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 원래는 A가 3개, A 등급이 3개. 그런데 신용 등급이 더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였죠. 지금은 바뀌었죠. 4.5, 미국이 4.5, 한국이 0.3% 이렇게. 미국이 더 높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안정성이 더 높은 미국 채권이 한국 채권보다 신용도 높은데 이자도 더 줘. 디폴트 부도에 대한 위험이 이 부도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데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 그러면 원화의 수요가 달러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원달러 환율 증가.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죠.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왜 이어지는지 바로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을 칭하는 이 검머외가 아니고 진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외국계 증권사라던가 이런 외국에 대한 창구들에 대해서 자금이 이탈이 나오겠죠. 왜냐? 환차손이라고 불리는 이 놈이 상당히 무서운 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장기 투자 안 하고 테마, 세력 이런 게 난무하는 국내 시장인데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환율이 떨어져야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만 환차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외국인한테. 근데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손이 일어났죠. 내가 수익을 보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외인들은 이 환차손을 끔찍히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는 거다. 라는 씨발 나 존나 싫어 이거예요. 그냥 환율 올라가네요. 달러 가치 올라가네. 싫은데 이거거든요. 튀자. 도망가자. 도망차 이거예요. 도망차.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이러한 원인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5%씩 더 빠졌는데 비교해보시면 좋으시겠죠. 이렇게 3.25, 미국은 4.7. 지금 미국은 4.5가 됐고요. 한국은 3%가 됐어요. 따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요. 왜일까? 아니 미국 채권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것, 채권이 수익을 더 줘.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그럼 미국 채권으로 가겠죠. 그리고 한국 주식이 실적이나 주주 친화적인 시장도 아니고 이걸로 대주주들은 한탕 해먹으려는 생각들 뿐인데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채권이 안전한데 이자를 더 많이 줘. 이자 소득이 더 많이 생겨. 그러면은 외인들은 원화를 처분하고 주식을 처분하고 미국 채권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야지만 외인들은 환차익과 환차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들어오는 외인들이기 때문에 환차손을 끔찍히도 싫어한다. 우리나라 원화 또 강세 나오게 되면 환율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서학개미들 또 죽어날 거예요. 환차손 때문에. 이거는 손실로도 안 잡혀.
수익은 잡히는데 세금, 난 손실 받는데 세금 더 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족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죠. 왜? 내가 주식 팔아서 소득 본 걸로 금융 계좌는 남아 있는데 환차손은 남아 있질 않아. 진짜 그런 먹 같은 경우 진짜 나 완전히 세대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미국장도 하락하면 얼마 안 남았다. 환차익이 발생을 하면 내가 10% 테슬라 사서 10% 20% 손실을 봐도 환율이 120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죠. 그랬을 때는 수익이란 얘기거든요. 손실을 메꿔주는. 내 주식에서는 손실이 났어. 근데 환차익으로 수익을 받네?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니까 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미국 주식은 해외 투자는 세금 내야 되거든요. 수익의 퍼센테이지. 손실 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달러 때문에 수익을 봤어요. 땡큐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11월 달에 1397원대 배팅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기존에 3번을 예상을 했어요. 3번의 금리 인하. 그런데 연준에서 우리 2번 할 건데 꽝꽝꽝 찍어버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올라갔어요. 이때가 105 정도였어요. 약 3% 정도가 더 올라갔죠. 1453원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올랐죠. 130원을 더해도 10%가량 벌써 환차손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떡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 인상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인상하면 잣됩니다. 부동산이 무너져.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주담대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 PF 문제. 이 PF가 본 PF도 가지 못한 PF 대출이 많아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PF 시장 230조라고 합니다. 규모가 230조가 증발이 되면 국내 민간 경제가 그냥 작살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우리도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자료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럼에도 시장은 더 하락할 것이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등한 게 나왔죠. 반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를 그리던 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단에 대한 박스권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탈 나오면서 좀 진정이 하는데 보였는데 최근에 파월이 이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 박빙의 승부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고용시장에 낸 것과 현재 미국의 소비 심리를 놓고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번 할 금리 인하를 3번을 예상했는데 2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하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달러의 강세가 더 커지면서. 그래서 하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채 수익률이 이게 11월 자료예요. 이것도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자료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장은 더 하락할 겁니다. 약 5bp 정도가 어제 장중에 더 올라왔어요. 채권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국내 증시의 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약간의 반대급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코로나 때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거를 회수하기 위한 소비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것이라고 보면은 별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연관성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방편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국채 수익률 상승은요, 하락의 주식이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반대급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더 하락할 것이다. 왜냐? 바로 트럼프 리스크예요. 관세, 매우 높음, 2차전지, 자금 많이 들어가 있죠. 중국 적성 국가 분류, 우회 수출체. 여기서 보복관세 나오면 보복관세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당연히 이 관세는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게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겠죠. 이거는 간접세니까요.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락장에 수익 내는 방법 딱 알려드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율 상승했고 여기서 외인 이탈이 발생했다. 그런데 반등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 올해 또 조절을 시사를 했었죠. 이게 바로 오늘 FOMC에서 나왔었던 점도표제예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관세 공약,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치, 백악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 현실화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달러 ETF 공략을 해야 된다. 하락장에서. 그런데 하락장 얘기 나오는 것을 원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냈어요. 모두 이제 하락장 좀 조심하시고요.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시그널이 파월을 전해줬기 때문에 12월 한 달 내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락에 대한 관점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딱 정립을 시켜놓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